자, 방금 전 시간에 했던 6번 다시 한번 봐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통철에서 동, 착오한 의사표시 취소, 해해 취에서 취, 하나 건너뛰고 무권 대리인에 대한 상추면에서 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역시 해해 취에서 해, 얘들은 법률행위. 그러나 채무이행의 최고, 이거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보시면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매매의 일방예약,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독행위이다. 매매의 일방예약, 약속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죠.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11번 유제포에서 포,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 상추면에서 추, 그 다음에 아까 유제포의 포는 소유권 포기인데 포포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금이 나와 있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그 다음 상추면에서 상계 의사표시,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1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봐보시면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 지상권 설정 행위,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왜냐? 설정, 양도, 지상권 설정 행위, 처분 행위죠. 설정. 그 뒤에 채권 양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요 두 개가 처분 행위니까 이 두 개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그렇게 일단 봐두시고요. 그 정도 봐두시고, 자, 일단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다 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예, 이제 다음 내용하고, 여기 나머지 두 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5페이지에 아까 우리 불요식,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양가로 이번에 법률행위 요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본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한보호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 요건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즉 성립 요건을 결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부존재. 그리고 여기 설명은 좀 이따 추가 설명 드리고 다시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 즉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효력 요건을 결하면 당사자가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다시 방금 이번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 요건, 여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일반 요건은 두 문자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 거기에 제가 굵은 글씨 이런 게 당, 목, 의. 당이 뭡니까? 당사자. 목이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의가 의사표시. 애들이 존재하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됩니다.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된다. 그럴 때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요, 이제 1단계가 통과가 된 겁니다. 1단계가 통과. 1단계가 통과가 됐으면 2단계로 가가지고 이제 효력 요건을 따져봅니다.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당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두 문자로 적어져 있는 게, 굵게 적어져 있는 게 권, 의, 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 권은 뭐냐?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이었나? 사람. 그 다음 의는 뭡니까? 거기 적어져 있죠, 여러분. 예,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살짜리 꼬맹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 꼬맹이. 갑이 3살짜리 꼬맹이입니다. 3살짜리 꼬맹이. 을이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요 3살짜리 꼬맹이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아버지가 재력이 있어가지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줬냐면 고가의 드론. 물론 애가 그거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이거 날릴 수도 없는 거죠. 의미도 없습니다. 요거를 이웃집 아저씨가 보고요, 애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이거 하나 딱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아이스크림 이거랑 바꿀까 했더니 얘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은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나이는 자기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요, 지금 이 이웃집 아저씨는 지금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승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다음 이 교환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거,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판단할 수 있는 걸 의사능력.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려면. 그런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 미, 피, 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 한정 후견인. 그 다음 또 피 성년 후견인.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나중에 가게 되면요, 우리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애가 18세, 그러니까 만 19세가 돼야 성년자입니다. 근데 만 18세면 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가령 할아버지한테 유증받은 부동산, 재산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동의 없이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 계약을
요 친권자 A나 갑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 시험이 다시 한 번만 애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여기 취소 요 부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얘는요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늘. 피한정 후견인 비 오면 맛이 가는 사람. 비 오면. 그러니까 얘가 정도가 좀 심한 겁니다. 굳이 그걸 법률적으로까지 그 조문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이런 단어는 또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용어 자체가 대리권 파트에서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개념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거기에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확, 가, 적, 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이 뭐냐면 확정, 가가 가능, 실현 가능, 적이 적법해야 된다. 사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은요, 복잡한 것 같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합니다. 확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여기는 이제 하나씩 다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냥 두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 요건은 당목의가 있고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그 다음에 의사표시. 거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것도 의사표시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요건 해가지고요. 우측에 보면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뭐 정지조건부 법률에서는 조건이 성취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은 뒤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뭐만 하나 이제 여러분 제가 쓰는 표현 중에서요. 어떤 표현이냐면 묻지마 암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넘겨두지 말고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그냥 무조건 한번 외워본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거 자체가 판례고 우리 시험에 3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묻지마 암기한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양가로 3번 구별 실익. 그 구별 실익이 뭐냐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네, 요거를 지금 나누는 실익. 그게 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1단계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2단계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되어 2단계인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걸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은요, 만약 감남과 을려가 둘이 아주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신사동 파출소 앞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타났습니다. 약속 안 지킨 거죠. 싸울만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감남은요, 요
을을요 좋은 데 데리고 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여기를 가고 싶어 가지고 강남구 신사동 파출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을이라는 친구는 은평구에 살아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평구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둘 간에 이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둘 간에 약속이 존재합니까? 둘 간에 약속이 존재합니까? 그럼 다시, 둘 간에 계약이 존재합니까? 계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것은요, 둘 간에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합치가. 둘의 내용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그러므로 여기는요, 아예 약속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존재. 그러니까 2단계로 가가지고 네가 잘했네, 너가 잘했네, 무효네, 취소네.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질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가느냐? 갑이란 애가 이제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새 노트북을 사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어리다. 자,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새 노트북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갑이 이제 새로 노트북 장만한다는 걸 알고서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노트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 결심을 했습니다. 나 새 노트북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 내 노트북 너 이거 $100에 살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란 애가 오케이 했습니다. 왜 애들이 달러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둘 다 유학생들이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갑은 미국물 먹었고요. 을은 홍콩물 먹었습니다. 갑은요, 미국 달러로 $100에 지금 청약의사 표시를 했고, 을은요, 홍콩 달러로 $100에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둘 간에 합의가 일치됐습니까?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이제, 거기 다시 이제, 그 제일 위에부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1단계가 통과가 안 돼버리면 아예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존재하게 되어 2단계인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기출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이 지금 합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 불합의가 있는 겁니다. 불합의가 있는 거. 그때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약속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2단계인 취소 문제라는 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법률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취지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 불합의.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딱 이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 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한 무의식적 불합의.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이것도 계약이 부존재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된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증명 책임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묻지마 암기 2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네, 그거 한번 암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절 나와 있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무슨 말이냐? 법률행위의 목적은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 시간 했던 거 연결해가지고 한번 봐보면은요. 갑하고라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채권행위를 했습니다. 채권행위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채권행위가 법률행위니까. 목적은 을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을이 이 매매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하는 목적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죠. 부담을 하는 거. 그 다음 6월 1일 날 갑이 6월 1일 날 처분행위. 이걸 하는 목적은 을 입장에서는 소유권 취득. 아까는 여기는 채권 취득이었고 소유권 취득.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그 다음 갑이 6월 1일 날 을하고 이 처분행위 하는 것은 금전에 대한 거니까 금전 소유권 취득. 이런 걸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당목의에서 목.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제3절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여건. 그래서 이제 확과 적사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에 목적의 확정 가능. 이거는 그 출제되는 부분이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안 보고 한꺼번에 봐도 그래서 확정 가능을 따로 번호를 안 하고 그냥 같이 확정과 가능 나와 있습니다. 확정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판례만.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즉 4월 1일 날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을 가로에서 보는 것처럼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판례사는 어떤 판례사였냐면 이 판례사안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문장이 갑이란 애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 그 다음에 요 주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고 매매계약은 지금 4월 1일 합니다. 그러면 대금이 있어야 될 텐데 요 대금을 계약 당시에 뭐 가령 1억 이런 식으로 확정을 못 했다는 겁니다. 왜냐? 요 갑이 운영하는 회사가 비상장사여가지고 이 주식의 대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을 확정하지 못했고 어떻게 했느냐? A라는 평가기관에다 맡겨가지고요. A라는 금융기관 여기다 맡겨가지고 요 금융기관에서 요 회사를 찾아가서 실사를 하고 얘가 정해주는 가격 이거를 매매 대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확정 가능성. 확정 가능성. 4월 2일 날 대금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 가로에 적어져 있는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딱 요 판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판례만.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 그러면 가능이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냐면 실현 가능. 실현 가능.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갑이요, 제주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이미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버렸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네, 그거를 우리가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다음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가령 5월 1일자 어떠한 사유로 이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소실되었다.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3월 1일자 이거를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실현이 불가능했던 거. 그런데 여기 5월 1일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후발적 불능.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당연히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법률행위 시. 여기서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니까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4월 1일 날 이 건물은 멀쩡했죠.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계약 당시 요게 소유권 넘겨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4월 1일자 매매계약. 유효했죠. 유효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다 발생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를 그려놨고 지금 그 표 내용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계약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 이것만은 딱 이거. 일단 지금 오늘은 딱 이렇게 거기 적어져 있는 거 있죠? 원후 개체위. 개가 뭔지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랬고 요 각각만. 원은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 후는 뭐라고요? 후발적 불능. 그럴 때 여기까지만 알아두자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 무효? 여기 적었던 거. 요렇게. 원후 개체의. 그랬고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각각 그 교통정리. 원시적 불능일 때 애가 문제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일 때 애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섞어놔 버리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에서는 그냥 두 문자만 확인하고 거기 위에 보시면 민법상 무효가 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네, 그거를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불능의 불륜과 관련돼 가지고 개체위 요거는 앞으로 계약법 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의식하실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 네, 그 정도만 해가지고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확가적사에서 적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해야 된다는 말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 조문들은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이것도 물어보는 걸 어디에서 물어보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하나씩 물어봅니다. 임의규정은 법에는 일단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뒷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민법 633조로 가게 되면 임대차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 조문 확인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 같은 거 건물 여기에 대한 차임은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법에는 지금 거긴 안 나와 있지만 자, 그런데요 차임을 월 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까?
약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는 안 되나요? 임대차 해가지고 달달이 차임을 줘야 되는데 달달이 안 주고 뭉칫돈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로 차임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라는 거. 10억짜리 전세. 목돈 한 방에 줘버리고 달달이 지급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수도권요. 수도권 위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다요. 후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이쪽 상가 같은 거 임대차 하면 전부 다 선불입니다. 선불. 왜 이게 다 가능하냐? 이 규정이 바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방금 뭐라고 적어졌나요? 당사자의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지만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랬고 그 끝에다가 이거 하나 여기 끝에다가 임의 규정 그 끝에다가 당사자가 달리 특별히 특약하는 게 다 가능한 겁니다. 특약하는 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곳곳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라든지 판례 또는 조문이 있는 걸로 이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면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보시면 강행 규정은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단속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단속 규정 밑에다가 그 부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단속 규정 밑에다가 유효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위반해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효력 규정 밑에다가는 가로해 가지고 무효 적어 두시고 위반하면 효력 규정은 무효. 그래서 거기에 쭉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애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다. 예를 들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첫 번째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해가지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지금 그 법을 보면 미등기 전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가령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병하고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또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을명의 등기는 생략해버리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옮겨버리는 거. 이거를 미등기 전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요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은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수갑찹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가령 여기 적어져 있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미등기 전매를 형사처벌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한 바퀴만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몇 번만 하면 다 여기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 부분. 지금은 처음 보는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어서 그렇지. 적어져 있었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 대형 기업형 그 포장마차 말고요, 여러분. 예전에 리어카 같은 데 있던 포장마차 다 무허가죠. 거기서 우리 우동 먹었습니다. 우동값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그 말이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또는 무허가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하룻밤 잤다는 겁니다. 그때도 요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유효.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밑에가 32에 33회 작년이 33회였습니다. 연속해서 출제됐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32회는 매매계약으로 나왔고 33회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거는 유효 무효? 단속규정이니까 유효. 그러면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이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그 규정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판례가 이제 원래 있던 판례인데 작년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대비해가지고 효력규정의 두 번째 판례 봐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이거는 무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업으로 했는지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했는지 여기에 따라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나눠진다. 그래서 거기 위에 우연히 일회성으로 여기에 33회 기출. 그 다음 방금 업으로 하는 것은 미출이지만 비교 판례. 그러니까 두 개는 비교해서 알아두는 거죠. 알아둬야 되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당연히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효력규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특별법,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시다 약정을 금지를 하고요.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은 지 앞으로 지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라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밑에도 아까 그 위에 토지거래허가구에서 허가 나왔고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무효고요. 바로 그 밑에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사립학교법에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복하면 되는 단순 암기 부분이다. 기출문제 등을 보면서 앞으로 그냥 반복해주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셨다가 바로 그 밑에 효력규정 위반의 효과. 네, 여기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